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에 감사해. 지은이는 배우 김혜자,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17,000원, 373쪽, 일판 일쇄는 2022년 12월 22일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혜자.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 여중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1962년 KBS 공채 탤런트 1기에 합격하며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며 모두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한마디는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다. 찰리 채플린을 봐라. 웃기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 좋은 배우가 되거라. 좋은 배우가 되면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처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보았고 텔레비전에 주한 미군 방송 AFKN에서 틀어주는 흑백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영어 대사를 이해할 수 없으면 영상만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연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극성스럽게 모았던 배우 사진과 영화 프로그램은 아직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별로 말을 하지 않고 또 몸가짐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배우가 된 후에도 주위 사람들이 충고를 할 정도로 평범한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배우답게 멋을 좀 내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지 외모에 인위적인 것은 신경을 쓰기 싫었습니다. 인기인일수록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교에 익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번잡스럽고 떠들썩한 것이 싫어 녹화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 공상의 세계는 무척 화려하고 엉뚱하다는 것을 남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학교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 있던 친구마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배우가 될 생각을 했을까? 남편까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촬영이 없을 때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을 방에 가져다 놓고 한 권씩 읽어 나갔습니다. 그 밖에도 명작 소설, 추리 소설 등 하루 한 권 책을 읽어야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때 톨스토이의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끝까지 다 읽었는데 얼마 전 톨스토이 전공자인 대학 교수가 그 작품들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드물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읽지 않는 책은 책꽂이에 꽂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하면서도 읽었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읽었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본을 받으면 시놉시스를 보면서 내가 이 역을 맡으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가르침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배역이 아무리 인생의 속박에서 고통받는 역이라고 해도 그 속에 바늘 귀만한 희망이 보이는가? 그것이 내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삶의 밑바닥을 헤매어도 그곳에 희망이 있나? 그 희망을 연기할 구석이 있나? 내일의 이야기가 혹은 그 다음이 보이는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 여자가 그냥 죽음을 선택해버리나? 그렇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어디엔가는 있나? 그것을 찾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에게는 유일한 빛이고 희망입니다. 그것이 배우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수연에게 모든 것이 너무 일찍 왔고 일찍 가버렸습니다. 갓 20살 넘은 나이에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기상을 타고 너무 어려서 월드스타가 되고 나니 아무 것이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배우로 살았지만 성공한 배우가 되는 법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슬픈 배우가 되는 법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로서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수연 배우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전해받고 또다시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존엄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연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고 몰입할 때 오히려 나의 연기가 가장 좋았고 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 몰입과 행복의 순간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삶에게, 신에게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몰입하는 순간 인생의 허무와 고통, 슬픔, 갈등, 부질없는 생각들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나 자신이 되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으니까 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 언제나 가슴이 뛰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을 할 때 어제의 공연을 마치고 오늘 아침 대본을 다시 읽으면 아 하고 깨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제의 관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날마다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연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때까지는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본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작가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는데도 나 스스로 발전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날마다 새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어제나 그제 온 사람들을 다시 오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몸으로 하는 것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가가 써준 것을 내가 연구함에 따라서 내 눈빛이 더 깊어질 것이고 내 손이 하나라도 더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대사를 100번도 더 읽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다르니까 99번째 했을 때는 몰랐던 것을 100번째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읽을수록 느껴지니까 대본을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잘 쓴 대본은 읽을수록 깊어집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을 때처럼 건성으로 읽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작가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쓴 것까지도 배우는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이름난 배우를 쓰는 이유가 아닐까요? 작가가 쓴 것보다 더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한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며 아직도 저러고 사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어 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대사 다 외웠고 리허설 다 했으니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뛰어난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드라마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궁금하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것이 연기자로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 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글을 쓰고 연기를 하며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연한 것 같아도 매번 고민되고 떨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한 작품 끝내고 나면 너무 기운이 빠져서 날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매미 허물처럼 연기를 할 때 마음과 머리를 너무 써서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쇼 같은 데를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연기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가, 저 연극이 곧 나예요 라며 인터뷰를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다른 연기자가 연애 프로에 나온 걸 보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나보고 나오라고 하면 미안해요.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지만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연기에 대해서만 완벽주의자입니다. 다른 것에는 다 서툴고 모자랍니다. 살림도 못하는데 전원일기를 할 때 파 다듬는 장면을 찍기 위해 파 다듬는 법을 고두심 배우에게 물어서 집에서 여러 단 사다가 파 다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슬픈 이야기도 웃으면서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펑펑 울고 심각한 장면은 내내 힘주며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날의 연기였다면 연기를 계속하면서 배운 것은 힘을 뺄 때 정말 좋은 연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힘을 빼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나는 직업란에 탤런트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아, 저희는 저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나는 연기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연기는 나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나는 우울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신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죽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일종의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사 모으러 동네 약국을 10군데나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기는 싫었는데 죽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나를 잘 지켜봐 하고 말해둔 것입니다. 결국 약을 먹은 직후에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17이나 18살 때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KBS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과 함께 탤런트 모집이 있다는 방송을 듣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혔지만 집안 식구와 주위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인 연수 졸업작품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지만 보는 사람이 손에 땀을 쥘 정도로 연기를 너무 못해서 말 그대로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열등감과 회의에 빠져 망설였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만 갖고 배우가 되었고 그 열망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너무 기초가 없어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연기도 그만두고 학교도 더 이상 다니기 싫고 그래서 도망친 곳이 결혼입니다. 22살이면 한참 학구열에 불타 미래의 꿈으로 부풀 나이였지만 나는
학교 공부를 집어치우고 결혼해버렸습니다.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잠시 숨어 있었을 뿐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것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이 낳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는 나 자신 자체가 한편의 부조리 연극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 내 얼굴과 같은 높이의 선반 위에 놓인 시계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너의 힘을 다해. 죽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상담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씩씩해졌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까닭 없이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조리 연극의 배우들입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절망감과 우울증 속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타고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허무주의자로 타고났고 정신력이 그다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쯤 데려가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슈베르트가 내일 아침엔 깨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작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끝나면 매번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늘 삶의 한쪽에 죽음이 함께했습니다. 신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천성적인 허무가 나에게는 연기 생활에 더욱 전념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내 연기에서 위로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네 힘을 다해 죽지 마. 라는 결심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나는 매니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의상을 챙겨주는 코디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늘 나만큼 해서 카메라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실체 이상으로 화려하거나 잘나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한 적이 내 기억에는 없습니다. 내가 극 중에서 입고 나오는 옷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옷입니다. 간혹 의상팀에서 가져온 옷들 중에서 골라서 입기도 합니다. 의상팀이 고심하고 가져오겠지만 나는 내가 가진 옷을 입었을 때 연기가 잘 되었습니다. 전원일기 때도 예전에 우리 엄마가 입던 옷을 시장에서 수선해다 입었습니다. 스케줄 관리해줄 매니저도 없고 의상 코디도 없이 나만큼 해서 세상에 나를 보였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여자가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역을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에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맡은 역으로 그 절망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어도 저 멀리 희망이 보여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을 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희망이 기다리고 있나? 그것을 따졌습니다. 누구나 날개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 살을 뚫고 나올 뿐입니다. 내 어깨에서 얼마나 아프게 나왔겠는가? 날갯깃이 살을 뚫을 때 얼마나 아프겠는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원일기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22년 2개월간 방영한 1088부작의 대한민국 최장수 드라마, MBC 최초 컬러 방송 드라마이다. 김혜자, 최불암, 정혜란, 김용건, 고두심, 김수미, 유인촌, 박은수, 김혜정, 박순천 등이 완벽에 가까운 생활 연기를 펼치며 고향과 가족, 인간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김혜자는 양촌리 김 회장의 부인 이은심 역을 했다. 초기에는 차범석 작가가 대본을 썼고 그 이후에는 김종수 작가가 12년 동안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작가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때는 2회본 쓰고 그만두는 이도 있었습니다. 내용도 무대가 시골일 뿐이지 서울 깍쟁이들 얘기 같았습니다. 마침내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드라마 속에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연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 전원일기를 살리려면 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전원일기에 내가 남편 김 회장이 마시다 남은 소주를 찬장에 숨겨놨다가 혼자 곳간에 들어가서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골 촌부라 해도 똑같이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배운 게 없어도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배움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누구나 있습니다. 공부 많이 안 했다고 인생에 대해 모를 리 없고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더 알 리도 없습니다. 혼자 곳간에 들어가서 쌀가마니 같은 데 기대에 앉아서 술을 마실 때의 표정이 나의 허무와 섞여 있습니다. 김정수 작가는 나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역을 맡은 엄마의 공간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골 여인의 옷만 입고 있었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자주 교체되면서 나중에는 맨날 이제 오니? 밥 먹었니? 하는 대사나 하고 아버지는 날마다 숫돌에 낫이나 갈고 있었습니다. 나는 드라마 속 여자를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할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가 할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는 대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대사도 줄어들고 그때는 정말 번민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전원일기 출연료로 생활하는 배우들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는 그냥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수미 배우도 고두심 배우도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22년을 했습니다. 얼마 전 19년 만에 전원일기를 회상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MBC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나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이나 조르고 설득하길래 하는 수 없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다시 꺼내 혹여나 훼손될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인터뷰를 고사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아름다웠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해도 그때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전원일기는 나에게 인생 교과서였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배려와 순수가 그곳에 있었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삶을 채워나가는 꾸밈없는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원일기 덕분에 나는 많이 성숙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일기가 내 인생에 나타나준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만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들만 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기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그토록 많이 생각했으면서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힘들어서 어떡하나. 자기 삶에 대한 아쉬움도,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신에 대한 원망도 아닌 철없는 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대체 나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죽 내가 한심했으면 세상 떠나면서 내 걱정밖에 할 게 없었을까요? 아무리 스스로 위안해봐도 나는 남편에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시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7시가 되면 딩동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한창 대사 연습에 열중하고 있거나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으면 그 벨소리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친구도 없나? 밖에서 밥이라도 먹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하는 심통이 올라와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투덜거리면 사람 참 하고 빙긋이 웃는 게 전부였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미안해서 예쁘고 젊은 여자랑 연애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사람 참 하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내 걱정만 했습니다. 나에게 와준 천사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도 이해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더 손 쓸 수도 없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나는 매일 밤 병상 옆 보조 침대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침대맡에 서 있던 가족들, 나, 아들, 딸, 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났을 때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문상을 온 사람 중에 무좀 양말을 신고 온 이가 있었습니다. 슬픈 와중에도 그 발가락 모양이 어찌나 우습던지 울면서 얼굴을 가린 채 웃었습니다. 인생은 그만큼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 뒤에는 항상 뒤에서 희생한 다른 이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에게도 잘했고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엄마였고
그리고 연기도 빼어나게 잘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배우로서 살아온 것 말고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모양처인 줄로만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살림도 못하고 대본만 받으면 그날부터 대본 속 인물이 되어버려서 식구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배우이니까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나를 배우로 인정해주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한테 용서를 빌 만큼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에게든 신에게든 내가 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늦게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큰언니와는 19살, 작은언니와는 17살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가 미 군정 시절 재무부장, 즉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을 하셨고 6.25 전쟁 후 이승만 정부 때 사회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드넓은 관저인 우리 집은 매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치인들 뿐 아니라 고향에서 일가 친척이 다 와서 얹혀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성이 선한 사람이라 누구 하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저 집에 가면 얻어먹을 수 있다 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을까?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면서 누가 들어갈까봐 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갔습니다. 내 밑으로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건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내 동생 김건곤. 내가 방문을 잠그고 나가면 동생이 주먹으로 탁 쳐서 유리를 깨고 문을 열곤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온 나는 잉잉 울면서 유리를 해놓고 이튿날 다시 잠그고 학교에 가면 동생이 또 주먹으로 부수곤 했습니다. 김건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언니들이 수군거리고 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남매였던 우리는 갑자기 오남매가 되었습니다. 나도 참 슬프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가슴에 커다란 어둠이 검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누가 나를 만나러 집에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사 모으며 동네 약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내 동생 김건곤입니다. 딸만 있는 집에 자기가 외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자아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아이가. 너무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건곤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미쳤을 것입니다. 건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새로 생긴 동생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 번 싸우지도 않았고 그 아이에 대한 불만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충격으로 김건곤은 친구 사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래의 조카 2명하고만 놀았습니다. 김건곤은 얼굴이 그리스 조각품처럼 미남이었습니다. 당시 명문 학교였던 경복고를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삐딱해져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누구와도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과격했습니다.
경복고등학교의 전설이었습니다. 3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내 동생 김건곤.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방에서 공부할 때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신발 벗는 것이 귀찮다고 마당에서 신발 신은 채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서 창문 열고 거기서 밖으로 오줌을 쌌습니다. 그때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삐뚤어져 있던 애가 공부를 하니까 그것만 좋았습니다. 건곤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은 대를 잇게 한다고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건곤이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니까 자기가 다니던 동네 체육관에서 알게 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김건곤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옆에 탔던 같은 또래 조카 2명에게 말했습니다.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집에 오는 신용만 하고는 그 길로 혼자 한강으로 가서 뛰어내렸습니다. 27 나이입니다. 김건곤은 스스로 연극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미남이었던 동생. 사춘기를 힘들게 보내고 마음속에서 이미 다 내려놓았던 내 동생. 이런 일 겪고도 내가 안 미치고 지금까지 산 것이 용합니다. 그렇게 김건곤이 죽고 몇 달 후에 건곤의 처에게서 유복녀인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얼마 후 재혼을 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건곤이 딸이라면서 무척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를 쓴 노희경 작가가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말씀하실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신다. 그래서 제가 미어캣 같다고 선생님을 보면서 생각했다. 약간 놀라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허리를 세우고 사방을 두리번 하신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그 눈동자 뒤에 투명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정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코미디입니다. 조금 무식하면 그냥 저질 코미디를 하다가 죽는 것이고 조금 지성이 있으면 약간 세련된 코미디를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로 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진실된 척하지만 삼류 배우처럼 속이 다 들여다보이고 웃기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멋있게 죽었다라고 할 나이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더 훌륭한 역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멋있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실수하면 만회할 기회가 별로 없는 나이입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삽니다. 배우로서 마지막 생을 잘 끝마치고 싶습니다. 인생 고비 때마다 이만하면 감사하다며 나를 다독였습니다. 배우는 죽지 않으면 연기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 링거 맞고 촬영장에 나간 적도 수없이 많고 빙판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병원에서 녹화했습니다. 대중에게 늘 그리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연기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 연기하는 것,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2가지만으로도 벅찹니다. 둘 다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기억할 단 하루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참 축복받은 배우이구나 합니다. 언제까지가 나의 삶일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생애 감사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간 삶의 이유는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죠. 진실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지는 누구도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비록 세상에 그 이유를 안다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의 주장에 불과한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진실이나 사실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각자의 신념이나 믿음, 추측, 소망일 뿐이죠. 한마디로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일 뿐이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념과 믿음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은 대부분 진실이나 사실보다 더 큰 가치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믿음의 반영이고 우리 시대의 사회상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믿음의 반영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연극에 출연한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공연은 단 한 번뿐이고 공연이 끝나면 배우들은 사라집니다. 누가 그 연극을 제작했는지, 왜 제작했는지 배우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무대 위에 서 있고 연극은 이미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연극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정하고 창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엄청난 특권이자 기회입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여한 의미를 추구하고 실현하며 사는 삶은 정말 멋진 삶이죠. 배우는 삶이라는 진실을 연기라는 그릇에 담아 보여주는 마치 인생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여다보고 삶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느끼고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죠. 거울은 투명하고 깨끗할수록 잘 보입니다. 멋들어진 굴곡 없이 밋밋한 거울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그런 배우가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별다른 뚜렷한 맛이 없는 밥을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밥이나 거울 같은 배우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런 배우들은 매우 드물죠. 특히 여백이 있는 배우들이 참 좋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는 듯이 열과 성을 다해 연기하는 분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열심히 연기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내가 무언가 느끼고 깨달을 여지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죠. 반대로 관객을 생각하게 만드는 배우는 뭔가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틈새가 관객이 동참할 수 있는 여백입니다. 도덕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밝은 돈은 어두운 것 같고 나아가는 돈은 물러나는 것 같고 정말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정말 큰 그릇은 거의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 뜻을 품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중 하나가 아마도 우리 인간 존재가 인식하고 깨닫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하기에 정말 크고 완전한 진리나 진실을 마주치게 되면 그것들이 오히려 뭔가 이상하고 부족해 보인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도무문이라는 말도 있죠. 직역하면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의 폭이 100m만 되어도 그 길에 문을 만들어 달아 놓으려면 아주 거대한 문을 만들어서 달아야 하겠죠. 길의 너비가 100km쯤이라면 최소 한쪽 문의 폭이 50km인 문을 만들어야 하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비가 길의 그 폭이 끝없이 넓은 길이라면 어떨까요? 애초에 문이라는 것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큰 돈은 제한을 받지도 않고 제한할 방법도 없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저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니 그냥 책 한 민국은 그렇게 느끼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이야기는 27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혜자님의 남동생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기고 1년간 미친 듯이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도 뛰어난 청년이었던 동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을 때 김혜자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실명을 당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가슴속에 깊은 한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마 김혜자님도 가슴속에 평생 남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품고 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명배우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니 이것 또한 참 얄궂은 운명의 장난입니다.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다 알기 어려우니 나 아닌 타인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이 책에도 배우 김혜자라는 한 인간의 아주 작은 단편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래전 들었던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배우는 세상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배우들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그릇이나 큰 거울, 큰 길과 같은 명배우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울음을 신명나게 한판 울어주고 세상 사람들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우들은 이 세상의 숨통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